자, 오늘은 하락장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락장 혹은 급락하는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할 것인가. 실제로 이번에 다들 8월 20일에 바닥을 만들고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한번 복귀해보는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하락장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현금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매매 시기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가치 평가가 중요합니다. 매매 시기라는 거는 그 시장 전체적인 센티하고도 관련이 있겠는데요. 요렇게 세 가지를 그냥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현금이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려우냐?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중의 중요성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자기가 90%보다는 100% 이렇게 태워야 아무래도 성과가 났을 때 레버리지가 극대화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다가 주식 담보 대출이라든지 혹은 은행에서 빚을 내서라도 돈을 더 태우기도 합니다. 왜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욕심인 거죠, 욕심. 그래서 저는 과도한 욕심이 사실은 장기적 성과를 저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저의 의견입니다. 워낙 다양한 방식이 있고 저번에 말했다시피 저는 제 방식대로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욕심이 장기적 성과를 저해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적당히 절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현금을 얼마나 있어야 되냐 했을 때 버핏도 가끔 얘기를 하곤 했죠. 자기는 15%에서 20%는 항상 현금이 있다. 그리고 이 현금은 정말 위기 순간에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 저도 이거에 되게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정말 너무 사고 싶은 게 많아서 못 참겠다 싶을 때도 저는 현금 10%는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하는 수준은 20% 이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운용력 입장이거나 일반적인 개인 입장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자면, 운용력 입장에서는 부담이겠죠. 왜냐면 벤치마크가 있는데 그거보다 이게 아웃퍼폼을 하려면 최소한 노출이 많이 돼 있어야 되는데 내 노출은 80%, 그러니까 20%가 비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아웃퍼폼을 할 거냐 했을 때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현금을 제한했기 때문에 종목 선별을 더 깐깐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리하지만 그거를 이겨내는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더 최적화되는 점이 있고요. 이걸로 일단 극복을 하고, 두 번째로는 위기 순간에 나머지 20%를 잘 투입을 해서 남들은 넣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 현금을 넣어서 그 이후에는 굉장히 아웃퍼폼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치가 않아요. 사실 여러분 대부분 다 개인 투자자잖아요. 그러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를 내든 간에 어쨌든 나는 절대 수익이 중요하죠. 절대 수익이란 거는 적자가 안 나는 이런 건데, 보통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상대 수익이 중요하거든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에 대비해서 내가 성과가 얼마나 나느냐. 그래서 좀 빠져도 지수보다 덜 빠지면 잘했다고 하고, 깨졌는데도 그 다음에 올라도 지수보다 덜 하면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수익이 중요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질투 같은 것만 하지 않는다면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더 되겠죠. 위기의 순간이 닥치더라도 내가 쉽게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 순간에 실제로 발 뻗고 잠잘 수가 있습니다. 빠지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빠지면 더 해피해야 되는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95% 100% 주식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빠지면 해피한 게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장이 안 좋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장이 안 좋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장이 안 좋아야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현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물론 내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회사의 이 종목들은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위로 갈 건데, 장기적으로 지금 장이 안 좋아서 기회를 준다, 내 현금을 투입할 수 있네 라는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이 기분이 들려면 기본적으로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럼 이걸 지켰다고 칩시다. 마침 8월 20일 같은 장이 왔을 때 현금이 20%가 있었어요. 그럼 이걸 언제 넣느냐 하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매매 시기. 대부분 사람들은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조금 빠지면 그냥 계속 채우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대부분 이런 시기에 넣게 되거나
아니면 해봐야 여기까지 이런 느낌인데 실제 정말로 바닥에 왔을 때는 이제 손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느냐? 그럼 이거를 안 하려면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나 했을 때는 저번 강의들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주식을 살 때 내가 같은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넣어서 이 회사의 주식을 몇 주를 사는지 요거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평단가가 아니라요. 조금 내려갔을 때 매입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평단가적 사고를 해서 그렇습니다. 평단가를 낮춰야지. 적자를 줄이고 싶어서. 그러나 만약에 주수로 사고를 한다면 나는 주식수를 늘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한 5% 10% 빠져가지고 주수가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최소한 반토막이 난다든지 50%가 빠진다든지 하다못해 20-30%는 빠져야 주수를 늘리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거죠. 주가가 많이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구간적으로 크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살 게 아니라 설정한 이 구간에서 그거를 뚫었을 때 이 시기에는 사야겠다. 또 여기를 터치했을 때 여기서 사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마지막까지 했을 때 그 시기를 더 내려가면 어떡하냐 했을 때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근데 나는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샀고 여기서 좀 사가지고 이제는 100%를 다 넣었는데 그럼 이건 어떡하냐? 이거는 손 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구간을 보수적으로 설정해서 이걸 좀 내렸다면 바닥까지 잡을 수 있을 테고요. 물론 반대로 그러면 올라가는 걸 못 잡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이 구간을 설정했다면 요 밑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템플턴 명언을 얘기했을 때도 8월 20일 혹은 8월 20일 다음에 한 번 더 급락을 하면 사기에는 더 좋은 시기다 라고 했을 때 그 시기에도 저는 사고 있었어요. 8월 20일에도 사고 있었고 그 전에도 사고 있었습니다. 물론 현금은 항상 남아있죠. 이거를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때 바닥을 찍을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구간은 사실은 이렇게 레인지로 정해지지 어떤 핀포인트로 딱 여기가 내 생각에는 8월 20일일 것 같아 해서 여기서 딱 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어떤 구간을 설정해 놓고 그 구간을 크게 잡아서 요 정도 내려가면 한 25% 까졌다 30% 까졌다 그럼 또 사보고 더 까졌다 50% 까졌다 또 사보고 이렇게 사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조금 내려가면은 여기서 이제 다 채워버리고 여기는 이제 다 100%를 채웠어요. 그러면 이제 이뒤부터는 손을 못 쓰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의 시기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가치평가입니다. 이게 항상 돌고 도는 얘기죠. 개별 종목에 대한 가치평가입니다. 제가 재밌는 사례를 얘기해주면 사실 8월 20일이 오기 전부터 저는 좀 사고 있었는데 이때 뭘 샀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 되게 많았습니다. 중소형주는 이렇게 7-8%씩 막 빠졌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가 이렇게 약간 못 오르는 이 종목을 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더 많이 빠졌는데 이거 왜 안 사고 주가가 왜 오르는 종목을 사느냐 물어봤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전에도 말했죠. 가치와 가격의 갭이 중요하다. 근데 이 회사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서 가치가 갑자기 엄청 높아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급락장에도 불구하고 별로 내려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택했죠. 왜냐? 갭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내려가는 종목도 당연히 주가가 내려가고 가치는 아마 그렇게 급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있었다면 갭이 벌어지긴 했겠죠. 근데 두 개를 비교했더니 이게 더 싸더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종목의 가치평가에 귀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센티적으로 이제는 좀 사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시기에 정확한 판단의 기준은 결국에는 가격이 얼마나 싼가, 가격 싼 게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나는 요것도 사고 싶고 요것도 사고 싶고 요것도 사고 싶고 요 시기가 결국에는 사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게 만약에 내려가는 구간이 아니더라도 기어다니는 구간이더라도 정말 싼 게 많다. 그러면은 장이 내려갈지 올라갈지 신경 안 쓰고 그냥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센티적으로도 그렇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종목 자체도 싸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사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번 평소에 현금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야 위기에 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매매하는 시기는 평단가로 사고하지 말고 주수로 사고하면 좀 더 띄엄띄엄 살 수 있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인내하면서 살 수 있다. 세 번째, 결국에는 가치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중에 정말 매력적인 게 있으면 앞으로 내려가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사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 얘기를 까먹었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된다고 치면 요 구간에서는 용기를 내고요. 요 구간에서는 갑자기 신중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미 다 샀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신중해져요. 저는 이 신중함이 사실은 겁을 먹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는 오히려 과감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락을 할 때는 사람들이 더 내려가면 사겠어. 사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현금이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더 내려가면 사겠다 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가 좀 겁이 난다는 거고, 그 겁이 나는 거를 이겨내고 사는 게 템플턴이 말하는 역발상인데, 겁을 먹고 여기서는 오히려 신중해지고 다시 이걸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이제 또 살만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겠죠.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다른 사람이 용기를 낼 때는 사지 않고 신중할 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구간에서 과연 그게 바닥인지 모르는데 어떡하냐?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지만 그 전부터 애매를 하는 겁니다. 그냥 요 구간에서는 그냥 너무 싸니까, 아까 말했듯이 가치 평가를 해가면서 싸니까 일단은 사자, 사놓고 더 빠지면 어쩔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용기를 낼 때는 신중하고 남들이 신중할 때 용기를 내라. 이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자, 요즘에 주식이 이제 좀 하락하고 있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락장에 언제 사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막연하게 내릴 때마다 주워야지, 줍줍하자, 이런 말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추매했다, 또 추매하게 될 줄 몰랐다, 걸어놓고 잤는데 또 추매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금이란 게 항상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20%를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이거를 잘 써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론이 있고 심리적인 게 있는데, 정론을 얘기하고 싶지만 일단은 지금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심리적인 얘기 먼저 나올 것 같아서 요거 먼저 얘기하고, 두 번째로 정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지금 좀 살 수 있다, 바이 용기가 좀 나죠.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했습니다. 하락장에 관련한 영상이나 아니면 매매 기술이나 그런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어쨌든 요약하자면 내가 용기가 난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내는 것 같다, 그렇다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용기를 내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 나도 용기가 나고 너도 용기가 나고 모두 용기가 난다는 건 아직 그렇게 심리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심리적으로 본다면 바닥은 남들이 용기를 낼 때가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팍 떨어져서 내 손도 안 나갈 때, 혹은 자잘하게 이렇게 줍줍하는 사람들이 현금을 다 소진해서, 현금 소진을 모자라 레버리지까지 다 소진, 한도까지 다 소진했을 때, 그때가 바닥이죠.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 항상 차트를 봤더니 올라가다가 내려갔고 다시 올라가다가 내려갔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가겠지, 이번에도, 이 생각도 좀 잘못됐지만, 요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들 요렇게 내려가는 국면에 나는 과거에 기회를 잃었던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성급하게 바이를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일단은 정론을 정말 지금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 가치평가를 해서 싼 걸 사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전체적인 마켓의 어떤 심리적인 흐름을 볼 때는 절대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낼 때는 바닥이 아니다, 내 손이 얼어붙을 때가 바닥이다. 제 경험적으로도 2006년부터 제가 주식을 했다고 했죠. 그럼 지금 2022년인데 이 시기 동안 적은 하락 그리고 많은 하락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하락들 중에 지금의 하락은 정말로 적은 하락 수준에도 안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하락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종목이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좀 공감할 겁니다.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많이 내려간다고 하죠. 그게 이제 여태까지 올라오는 장만 본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그분들이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은 거, BR 100배, 1000배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락을 되게 두드려 맞으면서 겁이 나니까, 내가 조금 겁이 나면 반대로 용기를 내면은 결국에는 승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여기서 정론을 더 얘기하자면 가치평가를 해야죠. 사실은 가치평가를 해서 싼 거를 사야지, 안 싼 거를 사면 문제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 100배짜리를 샀다고 칩시다. 100배짜리가 좀 빠져가지고 80배가 됐는데 한참 남았죠. 10배까지 내려간다 치면 8분의 1 토막이 아직 남았는데 여기서 조금씩 산다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가치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가치평가를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손도 얼어붙는 때가 바닥이에요. 실제로 2020년 뭐 가까운 시기만 얘기해도 3월에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소강 상태예요. 이때쯤 되면. 왜냐? 사람들이 현금을 다 섞어놔요. 겁이 나서요. 지수로 치면 3,000에서 2,000으로 내려올 때까지는 아 그래 용기 할 수 있지만 갑자기 막 1,500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내려가면 이게 약간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더 내려갈 것 같거든요. 700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겁이 나는 이 순간 정말로 아무도 손을 못 대는 이 순간에 현금을 투입해야 그 현금이 버핏이 얘기했죠. 현금과 커리지가 합쳐지면 엄청난 파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캐시 with courage 뭐 저거 했던 것 같은데 그 순간은 남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는 순간이지 너도 나도 용기를 내는 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너도 나도 용기를 내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다. 시기적으로도. 두 번째 정론을 얘기하기로 했는데 다시 얘기해보자면 정론은 밸류에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밸류에이션이 중요하다. 밸류에이션을 하려면 밸런스시트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읽어가지고 이거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거에서 이제 투자 경험을 한 3, 4년 더 쌓고 그 밸류에이션 감을 잡고 그거를 한 10년 굴리면 정확하게 이제 내가 밸류에이션 이 정도면 싸다. 비싼 것 같다. 이런 감을 잡게 되는데 어찌됐든 경험이 쌓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PR로 얘기해볼게요. PR로 3배, 4배 또 이 서스테이너블한 PR이어야 되겠죠. 우연히 난 PR이 아니라 서스테이너블하게 3, 4배가 나온다고 치면 지금 내가 이 3, 4배짜리를 찾았어요. 지금 이 장에. 그러면 이게 반토막이 난다고 칩시다. 1.5배에서 2배죠. 말도 안 되는 수준인데 이 수준까지 내려가도 별로 겁이 날 게 없습니다. 왜냐면 더 내려갈 구석이 없거든요. 밸류에이션이란 게 결국엔 얘가 어느까지 내려갈 수 있냐를 얘기하는 건데 내러티브로 이제 주식을 한 사람들은 밸류에이션을 신경 쓰지 않았죠. 이게 돈이 장세를 밀어 올리는 그런 장에는 항상 똑같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밸류에이션도 점점 과해지면서 sum of parts로 갖다 붙여서 밸류에이션을 풍부하게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익 같은 거 중요하지 않다. 미래가 중요하다. 비전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얘기 나오죠. 옛날에 인터넷 기업들은 카운트 숫자가 중요하다. 뭔가 이렇게 합리화하는 어떤 다른 툴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내 가진 종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모릅니다. 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팔고 나오고 싶겠죠. 물론 내려가는 이 국면에 팔기는 싫겠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밸류에이션 측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보통 지금 만약에 많이 내려간다. 그럼 내 종목이 어떤 밸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100배나 50배나 30배나 배수가 높을 겁니다. PER 기준이고요. PBR로도 10배 되는 종목도 많죠.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을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 테슬라 밸류에이션 해봤더니 저 잘 몰라요. 예를 들어 한 150배라고 칩시다. 150배예요. 아 그래 어쨌든 이게 뭐 이게 저렇게 나와서 트레일링은 150배지만 포워드는 100배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더라도 그럼 100배라고 합시다. 100배라고 하면 그래서 이게 조금 빠졌어요. 뭐 한 20% 빠졌다고 칩시다. 80배. 야 80배에서 그러면 이제 싸다라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른 피어를 비교해보면 자동차 회사들 몇 배 받나요? 지금 뭐 7배 받나요? 예를 들어 10배를 받는다고 칩시다. 평균적으로. 이 정도 받다 치면 8배의 간극이 나죠. 아무리 전기차를 선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기차 선도하고 있다는 거는 대부분 업체들이 실제로 BMW나 다양한 업체들 벤츠나 많은 업체들이 이제부터 전기차를 내기 시작할 텐데 그 선도하고 있는 선도적 입지가 얼마나 유지될지도 약간의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투자는 항상 패시미스틱하게 비관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80배. 자 그럼 80배가 안전한 수준일까요? 그럼 여기서 이게 줍줍이라고 자꾸 외치는데 80배가 줍줍 그러면은 자 80배 줍줍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토막이 나서 40배 40배도 비싼데 그럼 이렇게 또 20배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싸게 샀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모든 감을 잡으려면요 특히 이번 장에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말했던 내러티브로 투자한다 또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또 뭐냐 재밌는 현상은 종목을 많이 모른다. 이게 문제입니다. 신화적 믿음이 생기는 이유는요 종목을 많이 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다면 그 사람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한 사람만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언터처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약간 신화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종목을 몇 개 안 봤어. 몇 개를 봤는데 지금 테슬라가 엄청나게 위대한 기업이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그 위대함에만 빠져서 이 종목이 다른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지를 보지 않은 겁니다.
A부터 Z까지 정말 많은 기업들을 보다 보면 사실 이 회사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정말로 잘하고 싶다 한다면 종목을 많이 봐야 됩니다. 종목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계속 보면 볼수록 이게 PER이나 PBR이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종목 수가 일단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어려운 게 깊이도 깊어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깊어지는 게 몇 개가 있고 나서는 수를 늘려야 돼요. 수가 많아져야 이제 객관적으로 이 종목을 보게 되고 A라는 종목을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매력있다,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전반적인 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주가가 좀 빠지는 것 같아도 싼 게 별로 없어. 그렇게 싸진 않아. 그러면은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지만 장 분위기는 어쨌든 엄청 싼 게 많다. 결국에는 제가 말했죠. 정론을 얘기하자면 싼 게 많은지가 중요하고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을 공부해야 되고 많은 종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1번, 2번 심리적으로 볼 때 내 손까지 얼어붙었을 때 그때가 바닥이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손이 얼어붙고 딴 사람들도 바이라는 소리를 함부로 못하고 아무 말이 없는 소강 상태까지 가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마 마켓적으로는 거의 바닥에 가까울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보조적인 얘기고요. 중요한 거는 정론이죠.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PR이 3배다, 4배다, 7배다, 10배다 이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종목을 한 2,000개 뒤져봤더니 요만한 종목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 자산에서 제일 매력적인 요거로 구성할 거야 라고 해야지 비교하지 않고 그냥 이 종목은 너무 보석같이 빛나는 종목이야 해서 딱 넣는다면 나중에 하락장에서 언제 사야 될지 감을 못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하락장 6월 13일에 급락을 기점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진정이 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서 더 매력적인 구간으로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정말 아껴둔 현금이 10에서 20% 있다면 써볼 만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현금을 투입하는 문제도 있지만 기존의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점검은 사실은 매번 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해야 되는데 이 리밸런싱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죠.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 주식 투자인데 주식을 투자한다 하면 요즘에 형성된 기류는 A라는 주식이 있으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정보만 계속 모아가는 이렇게 되면 이제 매몰 비용만 커지거든요. 근데 이것만 모아가고 이거를 이제 오르든 내리든 계속 가져가서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는데 제가 저번에 말했다시피 미국장이 그동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신화적 믿음이 생긴 겁니다. 어떤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것은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런 방식을 택했을 때 성과가 계속 좋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건 좀 오판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은 그러면 리밸런싱을 매번 해야 되지만 지금 이 급락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물론 제가 항상 말하죠. 제 채널은 제 생각, 경험 항상 말하지만 투자는 별처럼 수많은 방식이 있어서 가치 투자라 해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채널을 만든 것도 제가 제 마음대로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주변에 투자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채널 좀 봐라 라고 말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제 경험에는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2020년 3월 19일 이게 이제 제일 최근에 우리의 급락 경험이죠. 주식을 쭉 해왔다면 자, 이 경험에서 제가 겪은 건 뭐였냐 제가 그때 종목을 한 6, 7가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6, 7개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고민했던 건 요 급락을 맞으면서 과연 이 6, 7개가 모두 가장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의문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나?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이 종목을 계속 쥐게 되는 이유가 아까 앞에 말했죠. 매몰 비용 때문입니다. 매몰 비용. 우선 이 매몰 비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A라는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경쟁업체가 B라는 걸 이미 완성을 했다고 해요. 근데 나는 연구비를 100이 있으면 한 90%를 써가지고 요거를 만들어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10%를 투입을 할 거냐? 이게 이미 완성이 됐어. 근데 완성이 됐는데 심지어 여기는 우리 거에 비해서 더 매력적이야. 가격도 더 쌀 것 같고 성능도 훨씬 좋아요. 그러면 내가 남은 이 10%를 쏟아서
그래서 A를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물어보면 대부분 연구가 있었다고 해요. 이런 거 하면 한 80%가 일단은 만든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같은 조건에서 B라는 게 완성이 됐다는 걸 알고 나서 A를 100을 투입할 거냐 진행을 할 거냐 물어보면 안 한다고 하죠. 대부분. 사실 이 두 개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이걸 갖다 팔아봐야 안 되는 건데 이거를 굳이 남은 10%를 투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매몰 비용 때문이죠. 그동안 시간과 돈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이왕 한 거 완성을 시켜보자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시간적인 매몰 비용도 있죠. 주식 얘기로 돌아와서 내가 어떤 A라는 주식을 공부를 했다고 쳐요.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핵심 줄거리가 잡히고 나면 투자 성과에 대한 확률은 비슷해져요. 근데 이거를 자꾸 디테일을 붙인다고 해서 디테일을 계속 붙이면 사실 이 성과의 확률은 뭐 그렇게 많이 높아지진 않아요. 아주 조금씩 높아지겠죠. 근데 자신감만큼은 되게 높아지죠. 내가 이 회사를 잘 알고 있다. 잘 안다. 이게 굉장히 함정입니다. 내가 이 회사를 잘 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이 회사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공할 거라는 믿음까지 이어지죠. 그렇지만 그 성과가 날 거냐 말 거냐는 사실 기본적인 핵심 줄거리 이게 중요한 거지 디테일이 갖다 붙는다고 해서 내가 성과가 더 잘 난다? 그런 보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일수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에서 왜곡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 성공 확률과 잘하는 거 이게 비대칭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성공 확률은 그대로 아니면 아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데 잘하는 것 때문에 내 확신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꾸준사모하지 말라 뭐 장기적으로 하나만 무조건 갖다 파지 말라. 왜냐 제가 말했죠. PER, PBR 이게 상대적 비교고 항상 주변을 비교해가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백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종목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죠. 5개가 있었다 치면 이 종목에 투자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투자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정말로 요 비중대로 가져갈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공부했던 FG가 있다고 혹은 내가 이 종목은 좀 급락하면 사야지 했던 뭐 H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이 모든 거를 안 가지고 있다. 내가 그리고 이걸 다 팔아서 뭐 예를 들어 이 포트폴리오가 3억이라고 치죠. 3억을 그냥 현금화를 할 수 있으면 과연 나는 지금 이 비중대로 A 40% 뭐 B 30%, C 10% 이렇게 살 거냐 이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다 안 가지고 있어도 이 비중이냐 혹은 H를 살 거냐 혹은 G를 살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지로 두고 생각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포트폴리오 전체로 볼 때도 그렇지만 한 종목을 볼 때도 그래요. 제가 좋아했던 종목 지금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좋아했던 종목이 예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가 뭐 지금은 이렇게 된 상황인데 자 요때 한 2만 몇천 이럴 때 제가 처음에 이 종목을 샀지만 이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4만 5천 원 4만 4천 원 이랬었던 것 같은데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 요때 이 회사가 어떤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는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겠죠. 요거를 인수를 했는데 요 인수를 함으로써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때 산 거 이거를 요때 산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같이 투자 잘하면 물론 이제 모멘텀 플레이어는 다른 얘기겠죠.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백지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A라는 회사만 있는 회사였는데 얘는 A 플러스 B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을 볼 때도 항상 재평가를 해야 돼요. 재평가를 해서 과연 그러면 내가 이 두 개를 합친 이 종목을 지금 와서 보면 요거를 잊어버리고 요때를 잊어버리고 요 가치가 그럼 싼 건가? 했을 때 저는 너무 싸더라고요. 그래서 요때 샀던 종목을 요때 훨씬 더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예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항상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항상 해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이 이제 지금 주목하는 시점은 당연히 급락한 시점이죠.
그때 되면 한번 고민을 하거든요. 자, 이 급락을 했는데 다음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분명히 언젠간 반등이 올 텐데, 혹은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 요 시기에 그러면 요거를 방어를 잘할 수 있는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튀어오를 때 내가 정말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그 종목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왜냐면 모든 상황은 이 두 가지 다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도 되게 잘 방어를 하면서 성과도 잘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야 되겠죠. 양쪽 방향을 다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서 지금 이 종목들을 지금 가진 A에서 그리고 FGH 이런 종목들도 다 고려를 해서, 내가 고민하던 모든 종목들을 다 고려해서 백지로 다 돌려놓고 여러분이 투여한 시간과 돈, 이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저도 2020년 3월 19일에 마이너스가 거의 한 40% 이랬어요. 40% 넘게 됐었던 것 같은데, 이런 성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았겠죠. 50% 넘은 것도 있었겠죠. 사람들이 손실을 확정하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손실 확정을 싫어하는데, 사실은 손실 확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평가 손실이든 손실 확정이든 똑같은 손실인데, 이거를 손실을 확정시키기 싫어해서 내가 이 종목에서, 전에도 얘기했죠, 이 종목에서 그대로 본전을 뽑겠다. 아니, 이거를 팔아서 B에서 이익을 내면 되는 건데,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잘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방어적이면서도 성과가 앞으로 좋을 종목을 찾는 거냐,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여한 돈과 시간 잊어버리고 마이너스 40% 확정 짓는 거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장 성과가 좋고 가장 안전하고 그런 거를 고려해서 리밸런싱을 한번 해보시면, 이번 하락장에서 그런 성과를 내신다면 다음에도 계속 리밸런싱을 계속 해나갈 수 있고, 다음 하락장에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시장을 맞이할 수 있을 거다,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